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CNN 감독이 공개한 한 다큐멘터리 때문인데요. 그 제목은 바로 서울 지하철의 얼굴들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본 뉴욕 시민들은 우리는 기술은 있지만 이런 시민은 없다며 충격에 빠졌어요. 파리와 런던에서는 우리도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아예 서울 지하철 벤치마킹 팀을 구성했죠. 도대체 이 다큐멘터리에 뭐가 담겨 있기에 전 세계가 이렇게 놀라고 있는 걸까요? CNN 베테랑 다큐멘터리 감독인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완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보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냉소적이던 미국 여성을 감동의 눈물로 만든 서울 지하철의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도시를 바라볼 때 냉소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도시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철도를 타자마자 놀란 건 정시성이었습니다. 열차가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거든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례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쇼 아닌가? 승객들의 행동이 더 신기했습니다. 모두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열차가 도착하면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기다린 다음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어요. 아무도 밀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죠. 서울역에서 앤드류 밀러 교수를 만났을 때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이 사람들이 정말 평소에도 이렇게 행동하나요? 앤드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엘리자,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건대 입구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좌석에 앉은 젊은이들이 노인이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임산부가 타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상해요. 저는 앤드류에게 말했어요. 너무 완벽해 보여서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마치 연출된 것 같다고요. 앤드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리자, 당신은 집단주의를 통제로만 해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배려예요. 전동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뉴욕 지하철의 시끄러운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죠.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앤드류가 설명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입니다. 역사 내부의 시설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었고 비상벨과 인터폰이 곳곳에 있었어요. LED 안내판은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과한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 정도로 안전장치가 필요한 건가요? 앤드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분명히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겠네요. 저는 앤드류에게 말했어요.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앤드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엘리자, 오늘 본 게 진짜예요. 당신이 아직 믿지 못할 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과연 이 도시가 겉보기만큼 질서정연할까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9호선 기관사 정민우 씨를 만나기 위해 개화산역으로 향했습니다.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 승객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젊은 남성이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드렸어요. 특별한 일도 아닌 듯 말이죠. 저는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는 앤드류에게 말했어요. 분명히 카메라를 의식한 행동일 거예요. 하지만 앤드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일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승객들의 움직임이 흥미로웠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양쪽으로 비켜서는 모습이 마치 안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기관실에서 정민우 씨를 만났을 때 첫인상은 진중함이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지만 눈빛에서 깊은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기관사로 일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민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정시 운행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승객들의 안전입니다. 저는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시 운행에 대한 압박이 심하지 않나요? 기관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정민우 씨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압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승객들은 저에게 자신의 하루를 맡기는 거거든요. 제가 몇 초 늦는 건 어떤 사람에겐 중요한 약속을 놓치는 일이에요. 면접을 놓칠 수도 있고 가족과의 시간을 잃을 수도 있죠. 그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업무로만 생각할 수 있는 일을 개인적인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대구 지하철 참사 때 돌아가셨어요. 정민우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분도 기관사셨거든요. 마지막까지 승객들을 대피시키려다가 돌아가셨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연관이 있다는 건 몰랐거든요. 그래서 기관사가 되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정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승객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플랫폼으로 나와서 저는 승객들을 다시 관찰해봤습니다. 노약자석이 비어있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고 서 있었어요. 임산부 배지를 단 여성이 타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려 했습니다.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행동인가요? 저는 여전히 의심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 같지 않은데요? 앤드류가 대답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교육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우죠. 러시아워 시간이 되자 승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아도 밀치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물어보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번역 앱을 켜서 설명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앤드류는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게 미덕이에요. 외국인은 더욱 소중한 손님이죠. 하루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인상적인 장면들이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정말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걸까요? 셋째 날 저는 스크린도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왜 모든 역에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 궁금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과잉 안전장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로 안전시설이 필요한 건가요? 저는 앤드류에게 물었습니다. 뉴욕이나 런던 지하철에는 이런 게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요. 앤드류의 표이 진지해졌어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해 아세요? 앤드류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충 들어본 정도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앤드류가 노트북을 꺼내더니 당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된 참사였어요.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죠. 이 사건 이후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됐어요. 앤드류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직원들의 안전교육도 대폭 강화됐죠. 이제는 화재 대응 훈련을 철인 3종경기 수준으로 받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과잉이라고 생각했던 안전시설들이 모두 이런 비극적인 경험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럼 이 모든 시설들이 그래요. 누군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의지예요. 앤드류의 목소리에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역을 다시 둘러보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스크린도어, 비상벨, 인터폰, 소화기, 비상구 표시.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거였어요. 역무원 박지영 씨를 만났을 때 그녀는 1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참사 이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박지영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안전교육부터 승객 대응 방식까지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비상상황 훈련을 받아요. 화재 대피, 정전 대응, 의료 응급 상황까지 모든 경우를 대비하죠. 힘들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힘들긴 하지만 필요한 일이에요.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거든요. 지하철 관제실을 방문했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모든 역과 열차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관제실 책임자는 대답했어요.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 정비고도 구경했습니다. 열차 한 대 한 대를 세심하게 점검하는 정비사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부품 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정비가 이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정비팀장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가 승객들의 생명과 직결돼요. 그래서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처음에 과잉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시설들이 사실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노력이었거든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군요. 저는 앤드류에게 말했어요. 앤드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힘이에요. 비극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집단의 기억이 만들어낸 안전망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넷째 날 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배려 문화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제까지 본 것들이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정말 저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나요? 저는 앤드류에게 물었어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더 친절하게 구는 건 아닐까요? 앤드류는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그럼 몰래카메라로 찍어볼까요? 첫 번째 실험은 명동역에서 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연출했어요. 카메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숨겨놓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5분도 안 돼서 3명이나 도움을 주려고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자신도 급한 듯 보였는데도 캐리어를 들어주며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줬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홍대 입구역에서 같은 실험을 반복했어요. 이번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개찰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또다시 놀라운 결과였어요. 역무원이 오기도 전에 일반 승객들이 먼저 도움을 줬습니다. 한 대학생은 자신의 교통카드로 개찰구를 열어주고 다른 시민은 휠체어를 밀어주며 목적지까지 함께 갔어요. 세 번째 실험은 잠실역에서 했습니다. 길을 잃은 외국인이 한국어로 된 안내판을 보며 당황하는 모습을 연출했어요.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스마트폰에 번역 앱을 켜서 설명해주고 대학생은 영어로 직접 길을 안내해줬어요. 심지어 목적지 근처까지 함께 가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연출이 아니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행동은 똑같았거든요. 앤드류가 말했어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오후에는 강남역에서 또 다른 실험을 해봤습니다. 임신부가 지하철에서 자리를 구하는 상황이었어요. 배지를 달고 있었지만 워낙 사람이 많아서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불과 몇 초 만에 3명이 동시에 일어나려 했습니다. 서로 자리를 양보하려고 미안해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결국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은 젊은 남성이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사당역에서 관찰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급해 보였는데도 노인이 지나갈 때는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고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신문을 떨어뜨렸을 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주우려 했습니다. 그중 한 직장인이 신문을 주워드리며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왜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저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당황하며 답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 아닌가요? 도움이 필요해 보이시니까요. 건대 입구역에서는 더욱 인상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따라 걷고 있는데 공사로 인해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러자 지나가던 시민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다른 길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 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보는 풍경이에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하죠. 하루 종일 관찰한 결과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배려가 연출이 아니라 진짜 문화였거든요. 카메라가 있든 없든 사람들의 행동은 똑같았어요. 이제 믿어요. 저는 앤드류에게 말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앤드류가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교육을 받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감동받은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배려 문화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 직접 확인했거든요. 내일은 어떤 걸 보여주실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앤드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죠. 다섯째 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 저는 2호선 건대 입구역에서 러시아워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혼잡할 거라 예상했지만 여전히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재 경보음이 울렸어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침착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오자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인들의 민낯을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위급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기적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뉴욕에서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아수라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승객들은 당황하기는 했지만 밀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며 차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노약자와 외국인을 먼저 대피시키는 모습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부축해서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영 영무원은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차례차례 안내방송을 하며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갈 곳을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시민들이 동시에 다가가서 도움을 줬어요. 누군가는 영어로 설명하고 다른 사람은 손짓으로 방향을 가리켜줬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있었는데 젊은 남성 3명이 휠체어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세요. 배려하는 말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정민우 기관사는 마지막까지 역사에 남아 있었어요.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에 사람이 있나요? 그는 각 칸을 하나씩 점검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으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몸에 밴 배려 문화가 위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3분 후 화재 경보가 오작동이었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화재 경보 시스템 점검 중 발생한 오작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서로를 걱정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정민우 씨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오작동이었네요. 하지만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 있었어요. 박지영 영무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해요. 승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녀는 아직도 역사 곳곳을 살피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 3분 동안의 상황이었지만 한국 사회의 진면목을 똑똑히 본 거였거든요. 이건 매뉴얼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문화야.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앤드류가 다가왔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놀라워요. 뉴욕에서 이런 상황이면 아수라장이 됐을 텐데요. 지하철이 정상 운행을 재개하자 승객들이 다시 플랫폼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 일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모두가 양보하며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오히려 제 안부를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침착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그게 사람 사는 이치 아니겠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방금 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행히 오작동이었네. 그래도 대피 훈련이 된 것 같아서 좋았어. 같은 긍정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나라였다면 난리가 났을 텐데 여기 사람들은 너무 차분해요. 그의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오늘 일을 정리해봤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건 교육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화가 가능한 거죠? 저는 앤드류에게 물었어요. 앤드류가 설명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깊이 뿌리내려 있어요. 개인보다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죠. 하지만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어요. 앤드류가 답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감 있는 선택에서 나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그런 선택이죠. 그날 밤 저는 오늘 촬영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장면을 본사에 보내면 분명 놀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섯째 날 아침 저는 서울역에서 마지막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로도 충분히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앤드류는 꼭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인데요? 제가 물었어요. 앤드류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이번 출구 근처에서 한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분이 휠체어를 탄 노인을 부축하고 계셨어요. 무거운 짐을 든 외국인에게는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최병수 할아버지예요. 앤드류가 소개했습니다. 전직 지하철 정비사이신데 퇴직하신 후에도 매일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할아버지의 주머니에서 손으로 직접 그린 지도가 여러 장 나왔어요. 역 주변 상세 지도였는데 중요한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0번 출구 7시 30분 휠체어 출연 빈도 높음, 5번 출구 계단 미끄러워서 주의, 지하상가 화장실. 위치 같은 메모들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병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1969년에 독일로 광부 일을 하러 갔어요. 그때 제가 22살이었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 말도 못하고 길도 모르는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길을 잃어서 한참 헤매고 있는데 한 독일 아주머니가 저를 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도 도와주셨어요. 언어가 안 통해도 몸짓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죠. 그 은혜를 지금까지 잊지 못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 아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이죠.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5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며 매일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니. 매일 나오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매일은 아니고 주 5일 정도 나와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죠. 가족분들이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오히려 좋아해요. 건강에도 좋고 보람도 있다고 하면서요. 하루 종일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관찰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셨어요. 길 잃은 관광객,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젊은 엄마까지.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기운이 나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세요. 점심시간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김밥을 나눠주시기도 했어요. 외국 손님들이 한국 음식을 못 먹어서 안쓰러워요. 그래서 간단한 걸 준비해와요. 한 일본인 관광객이 감사 인사를 하자 할아버지는 일본어로 대답하셨어요. 어디서 일본어를 배우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독일에서 일할 때 일본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때 배운 거죠. 중국어도 조금 해요. 할아버지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놀라웠습니다. 오후에는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자블록을 따라 천천히 함께 걸으며 주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계단이 시작됩니다. 12개 정도 되니까 천천히 내려가세요. 할아버지의 섬세한 배려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할아버지께 마지막 질문을 드렸어요.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거예요. 이게 제 천직인 것 같아요. 그분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할아버지가 주신 손그림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길 안내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특별한 분이네요. 저는 앤드류에게 말했어요. 앤드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일주일간의 촬영을 마치고 편집실에서 영상을 정리하고 있을 때 뉴욕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자, 진행 상황이 어때요? 기술적인 부분에 중점을 둬서 편집해 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촬영한 내용은 기술보다는 사람 이야기가 중심이었거든요. 본부장님, 사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람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지하철 시스템 자체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어봐요. 그게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본부장의 말에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앤드류에게 상의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옳아요. 앤드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저는 본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제 방식대로 편집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서울 지하철의 얼굴들로 정했어요. 정민우 씨, 박지영 씨, 최병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편집하면서 저는 계속 감동받았어요. 화재 경보 상황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모습,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기관사와 영무원들의 책임감까지. 모든 게 진짜였거든요. 이런 다큐멘터리는 처음 만들어봐요. 저는 앤드류에게 말했어요. 보통은 시스템이나 기술에 대해서만 다루는데 이번엔 완전히 달라요. 앤드류가 격려해줬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간 다큐멘터리가 진짜 감동을 주거든요. 편집을 마치고 본사에 보냈을 때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내용을 본 후에는 극찬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은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방영 일주일 전에 뉴욕에서 시사회를 했습니다. 참석한 언론인들과 평론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기술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서울 지하철의 진짜 힘은 시민들에게 있다는 메시지가 인상적이에요. 한 평론가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민의식을 배워야겠어요. 방영 당일 시청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영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CNN 홈페이지에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우리 도시도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기술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뉴욕타임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어떻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게 됐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지켜보니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걸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파리의 한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파리 지하철도 이런 시각으로 다뤄볼 수 있을까요? 싱가포르, 도쿄에서도 비슷한 요청들이 들어왔어요.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네요. 앤드류가 기뻐했습니다. 서울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런던의 한 도시계획가가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우리도 기술만 생각했는데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런던도 변화가 필요해요. 3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가 5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을 읽어보니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CNN 본사에서 시리즈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이런 시각으로 다뤄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고민이 됐어요. 어떤 도시든 서울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앤드류에게 물었어요. 앤드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을 거예요.
방영 한 달 후 서울시에서 감사패를 보내왔습니다. 서울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우 씨와 박지영 씨, 최병수 할아버지도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정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서울역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냉소적이었는데 지금은 떠나기 싫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정말 떠나야 하나요? 앤드류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회사에서 다음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없이 탔던 지하철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이라니. 승객들의 질서정연한 모습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엘리자, 괜찮아요? 앤드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답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아쉬워서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도, 도시에 대한 관점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달라졌습니다. 돌아가면 이 모든 걸 잊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뉴욕의 바쁜 일상 속에서 서울에서의 감동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앤드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남아서 누군가에게 알려줘요. 이걸 잊지 않게 하는 방법은 계속 나누는 거예요. 공항에 도착해서도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떠나야 할까? 서울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할 수는 없을까? 하지만 비행기 시간은 정해져 있었어요. 탑승구에서 앤드류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교수님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봤어요. 앤드류도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당신의 시각 덕분에 한국을 새롭게 볼 수 있었거든요. 압드류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또 만날 거예요.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다짐했어요. 뉴욕에 도착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서울이 그리웠어요. 사람들이 밀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서울에서는 당연했던 배려가 뉴욕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CNN을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동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미쳤어? 왜 갑자기?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거든요. 퇴사 후 저는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서울 시민문화 아카이브였어요. 서울의 다양한 배려, 문화를 깊이 있게 다루는 시리즈였습니다. 최병수 할아버지, 정민우 기관사, 박지영 영무원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분들의 일상을 꾸준히 기록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했습니다. 6개월 후 두 번째 시리즈를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다뤘어요. 강남역, 홍대 입구, 여의도, 잠실까지. 어디서나 비슷한 배려, 문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앤드류도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건국대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지하철로 본 공동체 이론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있었거든요. 책이 언제 나와요? 제가 물었어요. 앤드류가 답했습니다. 내년 봄쯤 출간될 예정이에요. 당신 다큐멘터리 이야기도 들어가 있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를 위해서였어요. 서울의 배려 문화를 1년간 추적 관찰하는 거였습니다. 최병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서울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엘리자, 또 왔구나.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1년 동안 많이 그리웠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곳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살든 마음이 중요해.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어디든 좋은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앤드류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돌아왔네요. 앤드류가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왜요? 제가 물었어요. 앤드류가 대답했습니다. 진짜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 감동을 나누려고 해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지금 저는 서울에 정착해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지하철을 타며 새로운 이야기들을 발견해요. 서울은 정말 끝없는 이야기가 있는 도시입니다. 가끔 뉴욕 친구들이 물어봐요. 정말 행복해? 저는 자신있게 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곳에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대륙이 난리가 났습니다. 15년간 한국을 비판해온 중국 공영방송의 간판 앵커가 생방송 중에 한 말 때문이죠. 이 한마디가 중국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저는 바로 그 앵커 진웨이청입니다. 42살이에요.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15년간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죠. 영국 BBC 기자가 저에게 던진 도전장 한 장. 현장도 보지 않은 기자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이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일주일 후, 저는 생방송에서 제 커리어를 걸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들이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15년간 저를 지배해왔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짜를 마주했을 때의 그 충격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완전한 변화에 관한 실화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언론인이 어떻게 진실과 마주하게 됐는지 그 놀라운 일주일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27살에 방송국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포츠 기자로 시작했지만 점점 시사 프로그램으로 영역을 넓혀갔어요. 특히 국제뉴스 분야에서 인정받으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매주 800만 명이 제 프로그램을 시청하죠.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 됐고 8살 아들이 하나 있어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동시에 중국에서 꽤 알려진 언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진실을 알고 나니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15년간 수백만 명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계속 거짓말을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걸고 진실을 말할 것인가를요. 과연 어떤 일들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중국 공영방송에서 15년째 뉴스 앵커로 일하고 있는 진웨이청입니다. 42살이죠. 매주 월요일마다 한국 관련 뉴스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나라다. 이게 제가 늘 생각해왔던 거였어요. K-팝이다, 드라마다 하면서 이미지 포장에만 신경 쓰는 나라라고 봤거든요. 실제로는 별거 아닐 텐데 마케팅만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에서도 늘 그런 논조로 이야기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이른바 한류 열풍이라는 것이 과연 진짜일까요? 포장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실을 봐야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료 리샤오빈이 저에게 기사 하나를 보여줬어요. 영국 BBC의 클레어 해밀턴이라는 기자가 쓴 칼럼이었습니다. 제목부터 도발적이었어요. 현장도 보지 않은 기자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내용을 읽어보니 더 황당했습니다. 이 여자가 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어떤 앵커는 매주 한국을 비판하지만 정작 한국 땅을 밟아본 적도 없다. 이것이 저널리즘인가?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동료들은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야, 진웨이청. 서구 언론 한마디에 흔들리냐? 리샤오빈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틀렸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처음엔 저도 화만 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그 기사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틀렸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클레어 해밀턴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비판하고 싶다면 나와 같이 가자. 2주간 한국에서 직접 확인해보자는 제안이었어요. 황당했지만 동시에 묘한 도전의식이 생겼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아내에게도 상의했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가서 증명해보세요라는 아내 말이 저를 움직였어요. 다음 날 바로 방송국 국장에게 말했습니다. 2주 휴가를 쓰겠습니다. 한국 현지 취재요. 동료들은 미쳤나 뭐하러 가냐며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클레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다. 정말 내가 틀렸다면 인정하겠다. 베이징 공항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오셨네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제가 15년간 비판해왔던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복도가 넓고 밝았어요. 안내 표시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친절하게 되어 있더군요. 클레어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에 더 놀랐어요. 여권 스캔하고 지문 찍으니 바로 통과되더군요. 5분도 안 걸렸습니다. 클레어가 런던 히드로 공항보다 빠른데? 라고 감탄했어요. 하지만 수화물 찾는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20분이 지났는데도 우리 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클레어가 짜증을 냈습니다. 이래서 동아시아 시스템은 믿을 수 없어. 저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이게 한국의 민낯인가?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공항 직원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30대 초반 여성이었는데 완벽한 영어로 혹시 수화물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항공편 번호를 말하자 바로 무전기로 연락을 취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 3분 만에 다시 와서 우리를 수화물 처리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 한국 오신 거죠? 이런 일로 좋지 않은 인상을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10분 만에 짐을 찾았어요. 그 사이에 직원은 관광 정보까지 알려줬습니다. 명동이요? 공항철도 타시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짐을 찾고 나서 인사할 때 당연한 일이에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라고 웃으며 손까지 흔들어줬어요. 공항철도로 향하면서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예상외네요. 문제 생겼을 때 대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의 대응도 괜찮았거든요. 지하철역 표지판도 정말 친절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매표소 직원도 서울역까지 43분 걸려요. 이 카드 사시면 지하철도 다 탈 수 있어요라고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기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공항이니까 외국인 서비스가 좋을 수도 있다고요. 진짜는 서울 시내에서 봐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첫인상은 분명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43분 후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공항에서 받은 좋은 인상이 계속될까요? 지하철에서 나오면서 저는 조금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타고 명동 근처 카페 모먼트로 갔습니다. 2층에 있는 작은 곳이었는데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창가 자리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2시간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대문 시장을 돌아본 후 호텔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깨달았어요. 지갑이 없는 거예요. 주머니와 가방을 뒤져봐도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값 낼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2시간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포기했어요. 이건 망했어요. 카드라도 정지시켜야겠어요. 클레어도 2시간이나 지났는데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죠라고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카페로 다시 갔어요. 마음은 이미 반쯤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역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서 2시간 전에 지갑을 놓고 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반응이 의외였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찾으시러 오신 거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직원이 카운터에서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거 맞죠? 분명히 찾으러 오실 줄 알았어요. 현금도 카드도 모두 그대로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례를 드려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찾으셨네요. 밖으로 나오면서 클레어가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에요. 런던에서도 이렇게 되기 쉽지 않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어요. 지갑을 그대로 보관하고 제가 찾으러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민의식일까요? 아직 하루밖에 안 됐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이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둘째 날 경복궁에서 2시간 정도 구경한 후 인사동으로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이때 클레어가 핸드폰을 좌석에 두고 내린 겁니다. 식당에 앉아서야 핸드폰이 없어요. 라고 소스라쳤어요. 더 큰 문제는 어떤 택시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였어요. 클레어가 초조해했습니다. BBC 프로듀서가 12시간 후에 전화한다고 했는데 완전 망했네요. 식당 사장님께 물어보니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택시 기사들이 분실물 찾으면 대부분 경찰서에 가져다 주거든요 라고 알려주셨어요. 가까운 경찰서로 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상황을 설명하니 경찰관이 언제, 어디서 탔는지만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오전 11시경 경복궁에서 인사동으로 왔어요. 바로 컴퓨터로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택시 콜센터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시간대랑 경로 알면 찾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어요. 20분 정도 기다리는 동안 클레어는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불안해했습니다. 40분 만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택시 기사분이 직접 경찰서로 오신 거예요. 50대 후반분이 클레어 핸드폰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거 맞죠? 좌석에 있어서 가져왔어요. 더 감동적인 건 기사분 말씀이었어요. 외국 손님이라서 더 걱정됐어요. 한국이 처음이시죠? 좋은 기억 가져가셔야 하는데. 클레어가 사례를 드리려 했지만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외국 가면 도움받을 텐데라고 손살에 치셨어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클레어가 이건 정말 믿기지 않네요. 시스템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어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였거든요. 어제 지갑에 이어서 오늘 핸드폰까지 분실물이 모두 무사히 돌아왔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 홍대 근처 우리 집 삼겹살이라는 고깃집을 찾았어요.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30대 초반 여자 직원이 어서 오세요. 외국분이시네요. 처음이세요? 라고 밝게 인사했어요. 메뉴를 주더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뭐 드실까요? 추천해드릴까요? 저는 혹시 비싼 걸 시키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클레어도 저희가 알아서 주문할게요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아니에요. 처음이시니까 설명해드릴게요라며 메뉴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삼겹살이에요. 가장 기본이고 맛있어요. 처음이시면 삼겹살 추천해요. 삼겹살을 주문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가 나오자 직접 구워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이시니까 제가 구워드릴게요. 맛있게 먹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당황했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할게요라고 했지만 이미 집게를 들고 고기를 뒤집고 있었어요. 불 조절이 중요해요. 너무 세면 겉만 타거든요. 정말 전문가처럼 구워주더군요. 고기를 구우면서도 계속 설명했어요. 이렇게 기름기가 빠지면 뒤집어야 해요. 상추에 고기 올리고 쌈장 발라서 이렇게 드세요라고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맛을 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반찬들도 계속 가져다 줬어요. 이건 된장찌개예요. 고기 먹을 때 같이 드시면 느끼함이 없어져요.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점점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점장이었는데 어떠셨어요? 한국 고기 맛이 괜찮죠? 라고 물었어요. 클레어가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라고 물으니 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니에요. 대접이에요. 배려는 굽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라고 답했어요. 계산할 때도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그 정도 서비스를 받았으면 더 비싸야 정상인데 가격은 합리적이었어요. 고깃집을 나오면서 클레어가 서비스라기보다는 정말 대접받는 기분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단순한 상업적 친절이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배려였어요. 마치 집에 온 손님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넷째 날 KBC 방송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사국장 서민우 씨와 15층 회의실에서 만났어요. 50대 중반의 신중하고 진중한 분이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며칠 됐나요? 어떤 인상이세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솔직히 한국에도 반중 감정이 심하지 않나요? 좀 도발적인 질문이었는데 서민우 국장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클레어가 이건 인터뷰가 아니라 공격이에요라고 제지했습니다. 서민우 국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반중 감정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국가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라고 답하셨어요. 예상과 다른 답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국 사람들 개인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해요. 특히 언론은 그런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균형 잡힌 시각이었어요. 한국 언론의 장점이라면 다양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생각도 반영하려고 하죠. 그리고는 보도에도 온도차가 필요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가운 사실만 전달하면 사람들은 차갑게 받아들여요. 따뜻한 시선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어떻게 대접받고 싶을지 생각하면서 보도하죠. 2시간 대화를 나눈 후 방송국을 나왔어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민우 국장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클레어가 어떠셨어요? 라고 물으니 제가 가져왔던 프레임이 틀렸을 수도 있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서울 거리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15년간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더군요. 5째 날 저녁 남산타워를 보러 402번 버스를 탔어요. 11월 말이라 정말 추웠습니다. 버스 안은 따뜻했지만 정류장에서 너무 오래 기다려서 몸이 완전히 얼어버린 상태였어요. 50대 후반 버스 기사분이 백미러로 저희를 보시더니 갑자기 버스를 잠깐 세우고 일어나셨어요. 운전석 옆 가방에서 사탕 몇 개와 손난로를 꺼내시고는 저희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실례합니다. 많이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몸 좀 따뜻하게 하시고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클레어가 괜찮아요라고 사양했지만 기사분은 계속 권하셨어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외국분들이시죠? 우리나라 처음이신 것 같은데 감기 걸리시면 안 되죠. 그때 기사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 딸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캐나다예요. 외국분들 보면 그냥 마음이 가네요. 우리 딸도 그곳에서 이런 도움 받았을 텐데요. 자신의 딸을 생각하면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였어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탕과 손난로를 받았어요. 손난로를 잡으니 정말 따뜻했습니다. 몸도 따뜻해졌지만 마음이 더 따뜻해졌어요. 이런 걸 진짜 배려라고 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기사분이 운전석으로 돌아가시면서 남산 올라가시는 거죠? 야경 정말 예뻐요. 좋은 구경하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다른 승객들도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군요. 남산 정류장에서 내릴 때 기사분이 조심해서 내리세요. 추우니까 빨리 실내로 들어가시고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왜 저희를 도와주셨을까요? 단지 외국인이 추워하는 걸 보고 자신의 딸을 생각하셨다는 이유만으로요.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날 밤 그 사탕과 손난로를 계속 간직했어요. 물건 자체보다는 그 마음이 소중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15년간 가져왔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클레어와 공항으로 향하면서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방송국으로 복귀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해줬어요. 다음 날 방송국에서 동료들이 어떻더라
역시 포장된 거였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국장이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서 한국 특집을 해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했어요. 주말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재방송 스타일,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두 고려했을 때 진실을 말하는 게 맞을까요? 서민우 국장의 언론의 역할은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돕는 것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월요일 아침 방송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망설였습니다. 대본을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어요. 생방송 30분 전 국장이 진회의청 있는 그대로 말해. 다만 감당할 준비도 해둬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방송 10분 전까지도 마지막까지 망설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난 이 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동시에 기자라면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회의청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 현지 취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면서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포장된 나라가 아니라 진심이 일상인 나라였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15년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들 중 일부는 편견에 기반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한국의 모습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도 모두 이야기했어요. 방송이 끝나고 나올 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리샤오빈이 진회의청 괜찮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반응이 쏟아졌어요. 비판도 있었지만 용기 있는 발언이라는 지지도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클레어 메시지였어요. BBC에서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어요. 당신의 용기 있는 방송이 계기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 리샤오빈이 시청률이 올랐어. 당신이 이겼어라고 말했어요. 방송국 국장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 진실을 말하는 언론인이 되어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나 진짜 기자가 된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이제야 진짜 남편을 만난 기분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15년간 가져왔던 편견을 버리고 진짜 언론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얻었다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만약 클레어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만약 생방송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정말 진심이 일상인 나라였습니다. 그 진심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이제 저도 진심으로 방송하는 언론인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마음으로 말이에요.